환율이 1,400원을 찍으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행이랑 기획재정부가 다 나와서 아니야 하면서 구두 개입했고요.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만나서도 환율 문제를 논의했다 그래요. 근데 왜 하필 1,400원 선에서 이 난리냐? 예전에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적이 딱 3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리적 저항선인 거예요. 이거 넘으면 아,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들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요. 그럼 역대 환율이 1,400원을 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1990년대 전 세계 자본시장이 개방됐죠. 우리나라도 1996년 OECD 가입하면서 금융시장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들, 웬만한 산업들 일단 뛰어들고 봤습니다. 문어발 확장이란 말이 이때 나왔죠. 무역하던 회사가 통신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증권도 했어요. 사업을 벌리려면 돈이 필요하죠.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들은 자본시장이 열리니까 돈을 외국에서 빌려왔어요. 정부는 감독 안 했고요. 달러 빚이 엄청 늘었죠.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00억 달러,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경상수지는 3년째 적자였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달러를 벌지도 못하는데 달러 빚은 늘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1997년 3월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 등에 몰리기 시작하죠. 위험자산인 신흥국 시장에 있던 돈은 뺍니다. 대표적인 신흥국이 바로 아시아였죠. 외국인 자금이 쫙 빠지면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촉발됩니다.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원화 가치도 폭락해요. 8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997년 말 1690원을 넘어버리죠. 1년 만에 2배가 넘은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기업과 은행의 빚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IMF 때 달러 빚이 있는데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2배가 됐으면 빚이 사실상 2배가 된 거죠. 빚을 못 갚는 대기업들이 나타납니다. 은행은 자기 빚도 큰데 기업들이 대출금도 안 갚아. 더 힘들어요. 두 번째, 증시가 박살납니다. 1997년 800선이던 코스피가 350대로 반토막이 나버려요. 세 번째, 물가가 오릅니다. 곡물부터 원유까지 국제 원자재 대부분이 달러로 거래되죠. 수입 물가 오르고요. 기업들은 원가 올랐다고 제품 가격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1998년 우리나라 CPI가 7%대로 뛰어버려요.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고 GDP가 타격을 입게 되죠. 환율이 급등하면 원래 통화당국이 개입을 해야죠. 달러 풀고 원화를 사들여서 환율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는 못했어요. 왜냐? 외환보유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됩니다. IMF 요구로 당시 시장금리가 20%를 넘으면서 한국 경제 파탄나죠. 빈곤층이 당시 6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늘었다고 해요. IMF 10년 뒤인 2008년 원달러 환율이 두 번째로 1,400원을 찍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죠. 이때는 미국이 발단이었어요.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 대상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확 늘립니다. 집값이 높으니까 아무한테나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어요. 여기서 페드가 또 금리를 올리죠. 부동산 시장 정체됩니다. 저소득층이 원리금 높아지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대출이 연체되니까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2008년 9월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합니다. 미국 증시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이 2008년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40% 넘게 떨어져요. 그 와중에 오르는 자산이 있었으니 바로 달러. 안전자산이잖아요. 이때 원달러 환율은 900원대에서 1530원대까지 치솟습니다. 우리나라 IMF 이후에 외환 보유액 늘렸어요. 근데 2008년에 다시 급감합니다. 2008년 10월 한 달에만 274억 달러, 약 11%가 빠져요. 정부랑 한은이 환율 방어하려고 달러를 엄청 풀었다는 거죠.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안 깨졌어요. 이때 9월부터 연말까지 462억 달러가 빠집니다. 2007년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했었는데요. 리먼 사태 이후에 890대로 반보다 더 깎입니다. 코스닥은 70% 넘게 떨어져요. 미국 증시도 위험자산 취급을 받는데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했다가 손실 좀 봤어요. 돈이 돌 수가 없습니다. 또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2008년 7월 우리나라 CPI 5% 넘게 뛰고요. 소비가 꺾이니까 4분기 GDP가 3.3% 마이너스 성장하죠. 그래도 이때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제로 금리를 만들어버렸고요. 우리나라도 2008년 10월부터 금리 6차례 인하를 합니다. 또 각국에서 금융기관들의 대외 채무를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로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한은이 페드랑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합니다. 앞으로 환율이 급변동한다면 달러랑 원화를 각자 교환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요. 한은이 이때 미국이랑만 한 게 아니고 일본, 중국이랑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환율 변동성을 전반적으로 좀 낮추게 됐어요. 자, 세 번째는 2022년 9월
재작년이죠.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니까 페드가 금리를 팍팍 올렸잖아요. 금리를 0.7%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4번 때립니다. 9월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죠. 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죠. 춘천 레고랜드를 지으려고 발행한 어음이 있었는데 강원도지사가 갑자기 나 못 갚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채권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나중에 결국 갚겠다고 했지만요. 이때는 환율이 비교적 빨리 안정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거든요. 단기 대외 채무가 IMF 때는 200%, 외환 보유액의 2배를 넘었는데 이때는 30% 정도에서 관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도 이때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빠르게 회복합니다. 다만 GDP는 좀 꺾여요. 네 번째로 환율 1,400원을 찍은 지금은 직전 세 번째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외부 요인이 크잖아요.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멀어졌고 중동 전쟁 리스크도 컸고요. 우리가 달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반도체 덕에 10개월째 흑자죠. 하지만 지금처럼 미래가 불투명하면 달러가 계속 힘이 셀 가능성이 크고 솔직히 외국 탓만하기엔 우리나라 경제 정말 튼튼한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어쨌든 원화가 약세라는 건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오른 뒤에 항상 경제 위기가 따라왔던 걸 테고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환율은 예의주시하면서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